당신의 삶을 바꾸는 토크쇼 정치합시다. 자, 2022년 새해 첫 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자, 대통령 선거가 정확히 이제 59일, 2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진짜 하루하루가 너무나 긴박하게 또 너무 역동적으로 흘러가면서 야, 이제 정말 대선이 임박했구나 실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도 함께 나눌 얘기가 아주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서 빨리 토크를 시작하도록 하죠.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자, 정치합시다의 환상 케미조. 전원책 변호사님 그리고 유시민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프로그램의 브레인 두 분입니다. 정치 컨설턴트 박성민 대표님 그리고 한국리서치의 정한우 박사님. 네, 네. 잘 지내셨어요? 새해 출발 잘 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걱정이에요. 이 방송이 녹화 방송이잖아요. 지난번에도 방송해놓고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서 맞습니다. 오늘도 이거 하고 나서 방송할 때까지 네. 무슨 일이 있을까? 사실 며칠 사이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소환될 수 있습니다. 아니 마치 어떤 일이 일어나야만 된다는 식으로 세 분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저희 이거 지금. 무슨 일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또 뭐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 또 해나가면 되죠. 자, 저희가 2주 만에 이렇게 찾아뵙는데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오늘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제 민심 포차를 열었어야 하는데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이제 새해부터는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론조사를 토대로 이제 전국 여론과 또 대구, 경북 민심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릴 텐데요. 우리 정 변호사님이 미리 대구 지역의 민심을 딱 훑고 오셨어요. 서문시장도 크고 서문시장, 칠성시장 그리고 관문시장 이 대명동은 역사가 굉장히 깊은 곳이에요. 근데 여기는 진짜 옛날 재래시장 그 대구에 제일 중심지 옆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을 수밖에. 안녕하세요. 여기까지 오셨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도 오늘 손님이 많은 것처럼 보이네요. 이제 정원 투하러 오라고 이제. 근데 오늘 정말 장사 잘 되는 것 같다. 예, 연초가 돼서 이 정초부터 장사가 이게 손님이 자주 들리고 떡 많이 팔린 거 보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자, 아주머니, 자, 갈게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갈게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디 앉을까요? 여기로 올라가셨어요. 예, 예. 이 장사하신 지 오래되시죠? 예. 한 예. 40년쯤 됩니다. 사실 요새 손님 뭐 많습니까?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반적인 경기가 쫙 가라앉았잖아요. 예. 어때요? 뭐 어느 손님들 선거 얘기는 좀 합니까? 그래도 여기는 워낙 야당 지지세가 높은 곳이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좀 그렇죠. 예. 근데 사장님 그 요사이 지금 그 야당이 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 야당이 그 윤석열 후보가 지지도가 계속 내려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일치 단합을 해도 예. 될똥말똥하는 판에 지금 이렇게 불탕을 치자 하면 정말로 주위에서 전부 힘을 모아주자 그러는데도 힘이 다 빠진다니까요. 안철수 후보는 어때요? 요새 안철수 후보가 대략 10%가 넘었던데. 아유, 안철수는 파워가 좀 약한 것 같아. 오늘도 아까 제 언론 보니까 예. 바닐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기는 끝까지 완주하겠다 이러는데 글쎄요. 예. 나중에는 두 사람이 합쳐보면 더 이상 예. 좋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도 중요한 하나의 변수가 될 겁니다. 옛날에 얼마나 정겨워.
꼭 한 몇십 년 전으로 돌아온 것 같아. 이 미도다방을 찾아서 내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 이제 미도다방 하신 지 얼마 됐어요? 저희가 이제 45년 돼가네요. 45년 됐거든요. 상화차 하나 좀 줘봐요. 옛날 상화차에 계란 요걸 홀라당 먹는 요즘으로 상화차를 많이 먹었거든요. 어떤 사람 깨서 먹는데 나는 이 홀라당 참 이 집 상화차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그냥.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면서 뭔가 이거를 이제 옛날에는 뭐 박준규 국회의장도 오시고 또 전두환 대통령도 오셨고 뭐 이제 국회의원님들은 수도 없이 너무 많이 오시고 다 나를 못하겠어요. 예. 그래서 뭐 우리 집에 정치 1번지라 할 정도로 정치한분이 많이 오셨었어요. 여기 그 정치 1번지 미도다방 사장님께 요걸 하나 여쭤볼게요. 실제 어떻습니까? 실제 분위기. 대구는 좀 보수적이거든요. 지금은 후보 능력보다도요 정권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80% 지금 선거하자 하거든요. 그래 80% 선거가 80% 윤석열 찍작하는 거 있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이 됐는데 이번 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윤 총장도 처음에는 그래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잖아요. 그 방법이 없었겠죠 우리가. 모르겠어요. 감정이 있었겠어요 그분이. 그리고 아까 그 보니까 대구 찻집에서 맛있게 멋들어지게 쌍화차 한 잔 드시던데 저희도 지금 그 분위기 좀 내고자 여러분 앞에 쌍화차 한 잔씩 놓아드렸습니다. 한 잔씩 뭐 드셔보시죠. 네. 자, TK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은 근데 보수의 뭐 텃밭, 심장이라 그러잖아요. 이번에 이재명 후보는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로는 첫 TK 출신. 안동이 고향이시죠. 그리고 또 재미난 게 좀 윤석열 후보가 이제 TK의 정치적 고향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수사에 관여한 분이고 그래서 TK 표심이 어떻게 흘러갈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좀 보시니까 직접 가서 보시니까 어떤 것 같아요? 박 대통령 석방 프랜카드를 저는 대구 와서 신장에서 봤습니다. 길에 그대로 붙여놓고 있고 또 사람들이 의외로 이 박 대통령 석방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또 하나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얘기보다는 윤석열 후보가 그 이제 당 지도부 특히 이준석 대표와 충돌하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아주 많이 해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이 정권 교체에 대한 그 열망은 굉장히 높다는 느낌은 받는데 윤석열 후보가 그런 열망을 채워줄 그 후보로 보인다는 어떤 그런 강도가 많이 낮아져 있다는 것을 실제 느꼈습니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들 많이 하죠. 윤석열 후보는 이제 대구 경북과는 연고가 없는 분이고 어릴 때 뭐 13살에 떠나긴 했지만 이재명 후보는 이제 안동 양면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유권자들한테는 그래도 이재명 후보가 우리 동네 사람 아니야? 이런 게 살짝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전통적으로 민주당 후보는 대구 경북에서 약세이기 때문에 이번에 과연 과거에 당선되었던 대통령 세 분보다 민주당 후보로서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냐? 그게 지금 관심 포인트. 그렇죠. 네. 그건 희망사항이고 네.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만약에 문 대통령이 조금 더 계산이 서서 3.1절 특사로 박 대통령을 사면했다면 아마 이거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을 거다. 3.1절 날 했으면 비난을 엄청 받았을 거예요. 저희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이야기는 잠시 후에도 여론조사를 토대로 더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연초 민심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후보자들의 지지율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난 3일과 4일 이틀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내일이 대통령 선거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39.1%,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26%,
이 후보가 윤 후보보다 13%포인트가량 앞서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어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 3.1,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10.6, 기타 후보가 3.1%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니까 2주 전인 저희 지난 방송에서는 그 지지율이 오차 범위에서 굉장히 팽팽했었는데 불과 2주 만에 이제 두 자릿수로 격차를 벌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양강구도의 균열의 신호라고 봐야 될까요? 정말 한국 정치, 특히 선거 때 정말 이런 드라마틱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고 그게 사실 저 그래프에 반영됐다고 생각하고요. 뭐 최근에 일각에서는 뭐 2030이 많이 빠졌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지율 분포를 보면 그런 어떤 스윙층의 유탈보다도 네. 사실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뒷받침하던 보수층에서의 어떤 지금 지지율 하락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 집토끼들이 빠져나가고 예, 보통은 이제 정권 심판론이 이제 어떤 후보의 영향, 후보 지지율에 영향을 주잖아요. 근데 저번 저희가 이제 토론을 했을 때 후보 역량에서 이제 뭔가 좀 한쪽으로 균형이 무너지는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을 했었고 지금은 좀 이렇게 지지율을 분석을 하다 보면 정권 심판론이 후보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후보에 대한 어떤 선호가 심판 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에 더 주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앞으로 4단계의 벽을 돌파를 해야 될 텐데 대통령이 되려면 4단계 벽이요? 예, 오. 지지율로 보면 35%, 37%, 40%, 43%. 이 4단계가 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그 후보가 됐을 때 30% 초반대에서 전후에서 머물렀잖아요. 그때는 민주당 지지층들도 다 흡수 못하고 있었거든요.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표를 지지를 못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지금은 그 원팀 당의 분열 해결하고 35%로 민주당 지지층 다 흡수했다는 거. 37%는 정권 재창출에 동의하는 사람들 표까지도 지금 다 흡수에 성공하고 있다. 40%가 넘으려면 저는 민주당을 지지했다가 떠났던 2030 세대가 돌아와야 될 것 같은데 43%가 나온다는 것은 모른 뭉답을 빼고 이제 다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당선 유력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년 조사 10개 이상 나온 거를 다 합쳐보면 이재명 후보가 한 8, 9% 정도를 앞서는 걸로 나와요. 모든 여론조사를 다 합쳐서 산술평균을 딱 내보면 8, 9% 정도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저는 그 절반으로 봅니다. 실제 앞서는 거는 그 절반 정도고요. 네. 지금 잡히는 저 8, 9%의 평균 차이, 저거의 절반 정도는 민주당 지지층이 오랫동안 짜증내다가 네. 이제 신나서 전화를 받고 그 흥분이 지금 반영이 됩니다. 반대쪽은 짜증나서 네. 전화 안 받고 이 차이 때문에 온 거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은 이거 알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매우 신중하게 지금 여론조사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론조사를 대하는 과학적 태도의 차이가 있다, 양쪽 진영에. 사실은 윤석열 후보 쪽의 어떤 지지율 급락 그러니까 데드크로스라고 그렇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어떤 좀 저식이나 지금 시기나 네. 좀 반사이익이 좀 크게 작동하는 좀 그런 결과 아니겠나 싶어요. 제가 이번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도가 떨어진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특히 순천에 가서 부득이해서 내가 국민의힘 택했다. 이것도 굉장히 컸어요. 나는 이게 최대 시련으로 보는데 그것도 컸지만은 그동안에 또 이재명 후보가 발 빠르게 이 표가 되는 곳에는 뭐든지 다 해주겠다. 심지어 이 머리 모발 이식하는 비용도 앞으로 건강보험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탈모이들한테 예. 지금 굉장한 이슈가 되고 글쎄 말이에요. 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까지 이 전형적인 어떤 포퓰리스트적인 발언을 계속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걸 아무도 포퓰리스트라고 생각 안 합니다. 국민들이 보면 이것도 해준다, 이것도 해준다. 근데 양도세도 완화하겠다. 그리고 종부세도 완화하겠다. 이러니까 이재명은 우리를 알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강하게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윤석열 후보 쪽은 저 이준석 당대표하고 싸우고 이 김종인이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선대위에서 결정해 준 대로 후보는 연기만 좀 잘해라. 아바타다. 이게란 말이에요. 넌 배우다. 내가 감독을 할 테니까 넌 무대에 서서 연기만 해. 그러면 넌 대통령이 될 거다. 이 말은요. 최대 악재 중에 악재입니다. 그러니까 후보 지지율에 큰 변동이 생겼고요. 네. 그것과 연동이 돼서 이제 그 정권 심판론이 이제 이전에 비해서는 조금 완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정권 재창출론이 이제 조금 이제 상승해서 그 폭이 좁아지는 이런 양상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정권 재창출론을 이제 그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온전하게 그 이재명 후보 지지로 이전이 되는 반면에 네. 정권 심판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 정권 심판 여론이 윤석열 후보 지지로 이어지지 못하는 비율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심판론이 후보 지지율로 완전히 이어지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지금 심판론이 굉장히 강함에도 불구하고 후보 지지율에서는 크게 뒤집힌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은 전략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고 봐요. 이번에 슬로건을 바꿨는데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이에요. 나를 위해 이재명. 거기에 아까 이제 무슨 뭐 탈모도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거대한 담론, 뭐 엄청나게 뭐 역사적 이념 이런 걸 다 버리고 아주 마이크로하게 찍었어. 네네. 지금 소확행 소확행, 정책 그걸 나오듯이. 뭐로 이름 바꾸냐면 네. 소확행 정책으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걸 이제 미국에서는 스몰딜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주 세그먼트 해갖고 마이크로하게 타겟층을 상대로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슬로건을 나를 위해 이재명. 그 나를 위해는 고문제가 있는 분들한테는 아까 뭐 이제 팔목정하는 분한테는 그건 진짜 나를 위해 이재명이구나. 네네. 이 문제는 나를 위해 이재명 이러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이 선거를 어떻게 치러야 되는 전략적 방향이 없어요. 심판론은 이미 약해졌는데 여전히 심판만 얘기하고 문재인은 사라져가는데 문재인만 찾고 그래서 그냥 주먹을 막 공중에 휘두르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약간 이 질문 드리면 우리 변호사님 화내시지 않을까 봐 좀 조마조마하는데 그 소확행 정책 탈모인들의 지금 어마어마한 호응을 얻고 있거든요. 변호사님은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짜 여쭤봐도 될까요? 이게 아니 탈모인을 네. 대상으로 한 정책 같은 게 참 치졸한 정책이에요. 내가 치졸하다. 예, 어떤 그 정책의 균형 문제 이런 정책이고 이런 정책이 있고 뭐가 더 급하냐 예산은 한정이 돼가 있으니까 뭐가 더 급하냐 뭐 이런 어떤 검토도 없고 아 이거 우리 정책으로 해라 표가 되니까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난 그걸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이재명 후보의 캐릭터가 그래요. 이재명 후보의 캐릭터가 진짜 과제 중심형이기 때문에 원래부터가 하나의 설계도를 가지고 강론을 가지고 정책을 내놓는 스타일이 아니고 사람들이 요구를 하면 들어보고 그게 가능할 것 같으면 그냥 하는 스타일이에요. 방금 그 이재명 지사가 과제 중심을 하는 행정가처럼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1945년에 그 후안 페론이 깜빵이 있었어요. 그 에바 두아르테라는 삼류 유배우가 그 후안 페론이 있는 교도소 앞에서 연설을 해서 막 해서 이제 석방이 됩니다. 대중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내 적시해주겠다.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거론을 합니다. 지금 또 그런 식이에요. 이 지금 모발 문제만 하더라도 신난다 이재명 이게 지금 그냥 재미있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약이 아니고요. 공약 후보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워딩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원래 이 과정을 보면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어요. 30대의 어떤 탈모증을 앓고 있는 청년이 이거 한 달에 6만 원씩 막 드니까 부담이 된다. 그러니까 그거 그러면 소확행 후보 공약으로 일단 소확행 공약 후보로 일단 채택하겠습니다. 그래서 후보로 만들었고요. 탈모증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건보에서 급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약을 그렇게 무식하게 하지 않습니다. 모발 이식 다 건보를 해드릴게요.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 대중들이 후보를 뽑을 때 세 가지 기준으로 뽑는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좋아해서 찍거나 필요해서 찍거나 상대가 싫어서 찍거나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전략은 상대가 싫어서 찍는 것만 하는 거예요. 좋아해서는 양쪽 다 지금 별로 없어요. 비호감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적어도 필요한 후보라는 이미지는 줘야 되잖아요. 누가 되면 내가 뭐가 좀 나아지겠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두 번째 더 심각한 것은 모든 어젠다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던진 거를 가지고 공망이 오가는 게 없어요. 지금은 이재명 후보가 던진 거를 갖다가 가타부타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양대 선대위 활동에 대한 여론조사도 함께 좀 진행을 해봤는데요. 선대위의 활동 어디가 더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더니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가 더 잘하고 있다. 국민의힘 선대위가 더 잘하고 있다 보다 6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가 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자, 이 국민의힘의 선대위 행보. 사실 오늘 이 정치합시다를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은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좀 의견, 고견을 좀 듣길 원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제가 네. 제가 먼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예, 민주당 선대위 그 이재명 캠프에는 이 스핀닥터가 있어요. 스핀닥터. 쉽게 말하면 홍보 전문가들, 예, 예. 전략 전문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제된 메시지가 이재명 후보에게 공급이나 된다고 봐요. 아주 메시지가 정제되고 그리고 그거도 뭐 나를 위해 이재명 이런 식으로 그거가 좀 산박하게 바뀝니다. 계속해서. 산박합니까? 예. 글쎄 그런 식으로 바뀐다고. 그런데 이쪽에 국민의힘 선대위 윤석열 캠프에는 스핀닥터가 없어요. 어떤 정제된 메시지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감동을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메시지가 주어져야만 후보를 그 메시지로 보고 그 메시지 화신으로 본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가 해왔던 거나 그 주변 분들이 하는 걸로 보면 안 좋은 쪽으로 갈 가능성이 80%, 좋은 쪽으로 갈 가능성이 20%, 좋은 쪽으로 갈 가능성은 지지율이 떨어져서 위기감이 공유될 때 어쩔 수 없이 아까 말씀하신 절박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뭔가 변화가 오는, 저 그 길로 들어섰다고 근데 봅니다. 국민의힘이 이게 정상화가 돼야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정상적인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뼈아픈 얘기를 대선 하시죠. 때까지 우리가 보통 하는 말로 여의도에서 하는 속담 비슷한 말 중에 원래 모든 선대위는 다 엉망이고 선거 끝나면 그때 좀 자리 잡힌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조 섞인 그런 농담들을 하고 그러는데요. 실제 그런 면이 좀 있죠. 왜냐하면 큰 선거일수록 다양한 세력,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불협화음도 있을 수밖에 없고 갈등도 생기고 공다툼도 있고 특히 지지율이 앞서갈 때는 공다툼이 심해지기 마련이고요. 근데 저 당이 혹시 저게 정상 상태 아니야? 그리고 저게 정상 상태라면 저 당은 지금 우리나라의 제1야당은 원래 대의를 가지고 소리를 조율하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 대의가 없는 거 아니야? 대의가 없는 게 아니라 제가 그 당을 오랫동안 관찰했는데 네. 탄핵 이후에 권력이 공백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를 끌어들여서 이 당을 내가 접수해야 되겠다는 세력과 또 이준석을 중심으로 하는 신진 젊은 세력들, 기존에 있던 정치 세력들, 이게 전부 다 이 권력 투쟁을 하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권력 투쟁이 좀 더 중요하니까 거기다가 정권 교체 여론은 높으니까 될 줄 알고 지금 네. 그 보수층이나 국민의힘 혹은 윤석열 후보 모두에게 대의라고 하면 그건 정권 교체입니다. 그래서 소화를 벌여야 되는데 보수 정치인들의 가장 큰 결함이 뭔가 하면 온실 속에서 쭉 큰 그 덜에서 찬바람을 맞아보지 않은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소화를 쉽게 못 벌여요. 자기 자신의 생각을 잘 못합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를 넣었던 것은 뭐 윤석열 후보를 통해서 권력을 한번 잡아보자 이런 뜻보다는 국민의힘 안에 어떤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윤석열에게 모자란 부분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방금 정치를 시작한 사람이니까. 그럼 옆에서 코치를 하고 가르쳐주고 이런 것이 일반적인 우리 정책이다, 우리 보수의 정책이다 이런 것도 뭐 잘 설명을 해주고. 지난번에 그 이준석 당대표가 등장을 한 게 뭡니까? 당이 워낙 구태 세력이었기 때문에 당에 참신함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준석이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준석이가 보여준 것은 늙은 꼰대야. 젊은 거. 참 젊은 꼰대야. 그렇게 보세요? 나이만 젊었지 하는 짓이 자기 정치란 말이에요. 주로 당내 어떤 분열상, 당내 후보와의 갈등 문제, 당내 구도 문제 이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당 대표가 앞장서가지고 당의 그 분열상을 계속 확대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변호사님 의견은 당대표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당 대표 바꾸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은 그냥 땅속에 쑥 들어가야 돼요. 안 보여야 돼. 근데 그걸 모르고 뽑았냐? 저는 알고 뽑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30대 당대표가 그런 미숙함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정당이 30대 당대표를 뽑은 것은 이 선거가 4.7 재보궐선거를 보니 명백히 6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이는 국민의힘이 20대 30에서 어느 정도의 표만 가져오면 이길 수 있겠다라는 전략적 판단을 한 거예요. 지금 이준석한테 기존에 있는 당대표가 하던 처럼 무게감을 가져라, 넌 하지 말고 들어가라 이러는 건 더 저는 최악의 상황일 거라고 좀 근데 아주 조심스럽게 그래서 또 후보 교체론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들을 갖고 계시는지. 이번 조사 결과 보면은 후보 지지율보다도 당선 가능성 평가를 보면은 더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주목할 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국내임 지지자, 윤석열 후보 지지자들 내에서조차도
그 윤석열 후보의 어떤 그 당선 가능성을 지금 의심하는, 그러니까 그걸 자신하지 못하는 여론이 지금 굉장히 지금 강화된 상태고요. 그러니까 후보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당선 가능성의 어떤 그 위기감이 커지면서 그게 한편으로는 이제 뭐 후보 교체론 뭐 이런 걸로 이제 표현되기도 하고요. 당장 정말 뭐 현실적으로 바꾸자 이런 쪽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현실 정치적으로 보면 단일화에 대한 요구, 거기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어떤 기대 이쪽으로 좀 여론이 쑥 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후보 교체 이런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 아니 그 민주당에서도 처음에는 후보 교체론 많이 있었잖아요. 이재명을 이낙연으로 그러면서 깨놓고 얘기하죠. 근데 지금 보면 경선 후보들이 안 도와줬잖아요. 유승민 의원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죠? 유승민 경선 후보는. 홍준표 후보는 지금 따로 무슨 사이트 차려놓고 당과 후보를 디스하고 있고요. 이건 저는 사실상의 경선 불복이라고 봐요. 이건 정당 정치와 우리 개인 민주주의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건 일단 말이 안 된다, 기본적으로. 그런 거고. 말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단일화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모처럼 옳은 소리를 하고. 아, 진짜요? 예, 모처럼. 모처럼 두 분이 화기애애하시네요. 아니, 좌파도 강하다지 제가 대체로 옳은 소리를 했죠. 근데 모처럼 옳은 소리. 모처럼.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 제가 몰랐습니다. 진짜 서운한데. 실제로 할 때는 대체로 옳은 소리를 저는 했는데. 역사적 사례를 가지고 보면 1당 후보나 2당 후보가 3당 후보한테 추월당했을 때 후보 단일화론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정몽준 후보가 노무현 후보를 앞섰거나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앞섰거나 올 서울시장 선거처럼 안철수 후보가 나경원, 오세훈 후보를 앞서 있는 경우에는 후보 단일화가 됩니다만 1당과 2당의 후보 지지율이 3당 후보보다 앞서 있는데 후보 단일화 논의가 된다? 저는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 그럼 그 완전히 없는 시나리오는 아니고요.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후보가 후보 교체론에도 불구하고 당의 결의로서 그 불가한 얘기니까 다시 뭉쳐서 지지율이 조금 30%대를 회복하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완만하게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 나갈수록 점점 가라앉을 가능성이 저는 더 있다고 봅니다. 후보 단일화가 나올 경우는 이 난맥상이 해결되지 못한 채로 그 윤석열 후보가 30%를 회복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그 밑에 있고 20%대와 10%대의 안철수와 윤석열이 있는 상태에서 무조건 진다. 그래서 그 후보 단일화 압력을 결국 두 후보가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할 가능성은 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단일화의 어떤 조건을 따지자면은 이제 그 표를 볼 때 2등, 3등 표를 합했을 때 1등을 이기는 조건이면 단일화 논의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런 조건이면 지금은 2등, 3등을 합하면 1등하고 뭔가 근접한 이게 되기 오차 범위 때문에 내로 그렇게 되기 가죠.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단일화의 그 양쪽 세력의 지지층들이 서로 이제 동의가 높아야 된다. 최근 요번 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나 국민의당 지지자나 그리고 윤석열 후보 지지자, 안철수 후보 지지자 공이 단일화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조건을 봐도 좀 단일화에 대한 어떤 그 여론의 압력이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제 좀 그렇게 봅니다. 정환아 박사님이 말씀하신 이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서 필요하다, 필요 없다, 오차 범위 내의 의견으로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지 정당별로도 보면요.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 76.5%, 국민의당 지지자들 중에선 74.2%가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자, 또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이들 중에서는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인 57.4,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해야 한다 36.4%로 나타났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보수층의 약 70%가 윤 후보로 단일화해야 한다. 정권 교체론자들 중에서는 60% 이상이 윤 후보로 단일화해야 한다고 답했고요. 지지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는 76%, 국민의당 지지자들 중에서는 약 40%가 윤 후보로 단일화해야 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 윤석열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 뭐 그 얘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양 진영에서. 그게 뭔가 하면 가령 노무현, 정몽준의 단일화처럼 이념이 다른 두 진영이 뭐 단일화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민주화로 뭉친 그
이제 YS DJ 뭐 단일화 논의 이런 논의도 아니에요. 반문 단일화 하란 말이에요. 반문. 반문으로 쳐라. 반문재인 단일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약발이 먹힐 것이냐. 그만큼 어떤 그 대중은 원하는데 보수층 사람은 우리가 이겨야 되니까 원하지만 그러면 반 이재명 단일화지 왜 반 문재인 아니죠. 단일화? 기본적으로 출발선이 반문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반문 단일화란 말이에요. 뭐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특히 안철수 캠프 쪽에서는. 예, 그런데 제가 그래서 생각합니다. 이 단일화는 이루어지기 참 힘들 것이다. 특히 안철수 후보가 지금까지 안철수는 철수만 해 하느냐 이 얘기를 계속 들었잖아요. 이러니까 본인이 이번에 또 철수할 수 없다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철수는 진짜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일화가 된다면 그만큼 플러스 알파 요인은 굉장히 클 겁니다. 그리고 가령 그 단일화 조건이 있다 하면 그거겠죠. 공동정부겠죠. 정부를 구성하는데 앞으로 안철수 쪽에서 어떻게 들어간다,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 아니면 책임 총리제를 한다라든가 더 나가서 개헌 문제가 논의가 된다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겠죠. 이제 경선 단일화를 해서 성공한 사례가 2002년 유일한데 제가 돌이켜 보면 노무현 후보가 3등이었어요. 그러니까 집권당의 후보가 그 단일화를 결단했을 때 3등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몽준 후보가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지지율이 붙어가지고 근데 이제 언제 어느 타이밍에 단일화를 결단을 했냐 하면 그날 두 군데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 이회창 후보가 40%를 넘어간 날 저녁이었어요. 그러면 이 선거는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제로다. 이렇게 3파전을 치러갔구나. 그러니까 단일화를 해도 이긴다는 보장은 없지만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0%. 그다음에 단일화를 하면 단일화에서 단일 후보가 될 확률 50%. 그렇게 해서 이길 확률 50%. 이렇게 합치니까 25%의 승률이 있는 거예요. 단일화를 하면.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아침에 발표를 한 거죠. 그러고 약 한 3% 정도 지지율이 뒤진 조건에서 단일화 토론을 하고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겼잖아요. 그러면서 지지율이 역전이 바로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역전이 된 거는 반 이회창 정서가 워낙 강했어요, 그때. 그래서 그게 된 건데 지금 이번 경우 과연 반 이재명 정서 또는 반 문재인 정서로 두 후보의 지지층이 대규모로 결합할 가능성이 있냐,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약간 의문부호가 따라붙는 거 아니냐. 네, 당신의 삶을 바꾸는 토크쇼 정치합시다 시즌2. 자, 이번에는요, 대구 경북 지역의 표심을 좀 집중적으로 알아볼까 하는데, 보수의 성지로 불리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이제 보수 정당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민주당이 TK 지역의 표심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재명 후보가 최초의 TK 출신 민주당 후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TK 지역에서 30% 득표율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자, 먼저 현지 민심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래도 국민의 힘에 보탬이 돼야죠. 모두가 바뀌어야 된다니까 바뀌어야지.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한테 투표할 생각입니다. 야당 쪽에 정권 교체를 밀어주고 싶습니다. 윤석열이를 처음에 나올 때는 환영하고 좋아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자꾸 비리가 딴 게 자꾸 나오고 하니까 안철수 생각이 자꾸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마음이 바뀌었지,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 저는 투표할 거라고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는 정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에게 이렇게 좀 잘 설명을 못하고 막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아직 못했기 때문에 조금 믿음이 조금 덜 가는 게 사실입니다. 일단 윤석열 2번 이거는 이제 바꾼다 하니까 좋은 쪽으로 생각해갖고 한 번 정도는 바꿔갖고 정권을 좀 했으면 싶어서 그렇습니다. 바꾸고 싶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네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도 함께 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구 경북 지역의 후보 지지도를 보면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21.3%,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40%로
윤 후보가 이 후보보다 2배 가까이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TK 지역에서 보수 후보로서는 지지율이 좀 낮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은 얼마나 될까 알아봤는데요. 정권 연장을 해야 한다는 의견보다는 정권 교체 목소리가 3배 이상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여론조사와는 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시는지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지금 심판론은 대구에서 68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후보 지지율을 보면 윤석열 후보가 40%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구에서도 정권 심판론을 온전히 윤석열 후보가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반대로 정권 연장론은 22%,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21%, 상당 부분 정권 재창출론은 이재명 후보 지지율로 연결되고 있는데 그게 여론에 아주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18대 대선 때 박근혜 후보가 80%의 지지율을 받았더라고요, 이때요. 그거에 비하면 지금 윤석열 후보의 40%는 조금 낮다고 얘기를 봐야 되겠죠. 대구 경북은 흔히 네. 80-80이라는 게 슬로건입니다. 80-80은 무슨? 그거는 항상 자, 네. 이제 이게 슬로건이죠. 정당의 슬로건 이제 그런 건데 이제 점점 그런 건 약해지고 있는 거.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당이긴 하지만 아주 뭐 강한 뭐 친문이라는 이미지는 아니고 지역도 또 뭐 TK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정권 교체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기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호남에서 윤석열 후보가 20%를 한번 얻을 수 있느냐 이런 게 이제 숙제라면 TK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 후보가 이제 30%를 넘길 수 있느냐 이런 걸 이제 가늠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는 지금 40%라고 하는 건 시간이 가면 이쪽 지역에서 회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민주당도 경계를 계속 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추세상 보면 지금까지 민주당 후보보다 좀 더 받으리라는 것은 예측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30%까지 갈 수 있냐 이 문제는 저기 지금 정권 교체 위해 야당 후보 지지가 압도적으로 높지만 모름무응답 여기가 스윙보터가 10% 정도 있잖아요. 이재명 후보는 친노 친문이 아니어서 친노 친문 핵심하고 갈등이 많다. 거기서 배척당한다. 이 얘기를 몇 년간 들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는 그냥 민주당 정부가 연속된다는 것과는 조금 결이 다른 어떤 면이 실제 있는 것이든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이게 조장된 것이든 그런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30%까지 가는 게 수월하지는 않겠으나 그래도 그걸 목표로 한번 세울 만한 한 상황 아닌가 지금? 그건 정말 희망사항이고 제가 그 보는 건 조금 달라요. 아직도 TK나 BK에서 그 가지고 있는 감정은 이 반문을 떠나서 정권 교체 이 여기에 방점지체가 있기 때문에 그 이재명 후보가 영남 출신이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비영남이다 하는 것은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다. 혹시요. 20%를 넘기는 것으로 만족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30%나 변호사님, 혹시요. 불가능하다. 혹시 이런 유권자들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또 희망상을 얘기하려는 아니 거지. 희망사항이 아니고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그 뭐 다들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라는 이제 아, 비난도 정권 나오고 교체 그러잖아요. 가담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아, 정권 교체에 가정할게요. 가담하는 제가 거예요? 감정이 바뀌어요. 제가 나도 제가 이제 정권 교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드디어 사람 본색이 드러나는 거네.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고민이 있어. 기왕이면 후보가 좀 마음에 쏙 들면 좋겠는데 야당 후보가 영 마음에 안 들어. 비슷하기만 해도 내가 야당 후보를 찍을 것 같은데 차이가 나도 너무나 저 사람 찍어서 교체해도 되나?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글쎄, 제 말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게 선거일에 가까워가면 네. 가까워갈수록 역시 정권 교체 열망이 더 앞설 것이다.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너무 아니다 싶으면 후보가 그럼 또 너무 아니다 그래도 계속 강조. 그래도 윤석열 후보가 예 전현석보다 낫잖아요. 저만 저는 나오면 변호사님이 더 되는데. 나을 거야. 저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변호사님이 더 나을 거야. 이게 아리스토텔레스부터 한 말이 있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으로부터 지배받는 것처럼 나를 화나게 하는 일이 없다. 그래서 나보다 낫다라고 주장하시는 거죠. 지금 그런 아니, 느낌을 갖기 싫어가지고. 아니 그런데 제가 볼 때 보기엔 객관적으로 삼자가 볼 때는 변호사님이 더 나아요.
그럼 내가 출마할 게 잘못했나? 그러니까요. 그분은 변호사님처럼 저하고 앉아가지고 1시간을 토론할 수가 없어요. 그건 지식면에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건 정말 인생에 있어서 후회해야 될 말 10가지 중에 첫 번째가 될지도 모릅니다. 절대 그러지. 사실 지금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저렇게 하락세고 부진하는 거 최근에 이거는 윤석열 후보의 책임도 있지만 아까 우리가 어느 당 선대위가 잘하고 있냐 그러면 압도적으로 민주당 선대위가 잘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대선은 후보하고 당이 결합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선거를. 근데 지금 의문이 제기되는 게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서 역량이 충분한가라는 의문?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저 당에 정권 다시 줘도 돼? 이런 의문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지금 국민의힘 당 자체가 카오스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대구 경북 지역민들의 민심에 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이슈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거잖아요. 사면과 관련해서 또 목중 서신집 나오고 뭐 2월 초에 태어나면서 대국민 메시지를 내겠다고 해서 잠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자, 유권자들은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여론조사로 보겠습니다. 전국 결과부터 보면요, 박 전 대통령의 사면 이후 행보가 정치적 영향력이 있을 거다, 정치적 영향력이 없을 거다. 사실 두 의견이 오차 범위 내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TK 지역 결과도 보면요, 역시 정치적 영향력 유무에 관해서는 뭐 오차 범위 내로 의견이 팽팽합니다. 이거는 있을 거라는 뜻이죠. 반은 없다 그러고 반은 있다 그러면 있는 거예요. 이게. 나는 뭔가 하면 윤석열은 박 대통령을 집어넣은 사람이고 지금 민주당은 거꾸로 풀었다. 적폐청산을 한 중심은 문재인 정부였는데 지금 대중에게 각인된 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를 하고 구속을 시킨 사람은 윤석열이다. 여기 좀 꼬치가 있는 거예요. 실제 구속시킨 거는 서울중앙지검이 구속을 시키고 물론 윤석열 후보는 그 수사를 뒷받침하는 특검을 했고 나중에 공소유지를 하는 중앙지검장이 됐죠. 그런데 이게 앞으로 얼마나 약효가 계속 갈 거냐. 나는 이제 계속 좀 깔아앉을 거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대선은 2달이나 남아있고 난 좀 깔아앉을 것으로 봐요. 저는 이제 그 사면과 관련돼서는 저는 박근혜 대통령 사면은 그 대선에 큰 이슈가 안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만일에 이슈가 됐다면 저는 이명박 대통령 사면이 이슈가 됐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뭐 두 분을 동시에 사면을 했다면 그건 영향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여당에 유리하든 야당에 유리하든.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을 바라보는 그 민주당 지지자들의 그 시각과 박근혜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우선 이 사면이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뭐 직접적인 영향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게 저희 그냥 감각적인 판단이고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열렬히 원했던 시민들의 경우는 확고하게 국민의힘 지지층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열렬하게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반기는 분들은 거의 민주당을 찍을 가능성이 없는 분들이세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되게 높아요. 이 잘못된 일이라는 게.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자기 지지층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한 거거든요, 지금. 그것도 대선을 2달 앞두고. 대선에 대한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거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보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안 맞아요. 자, 대구 경북 지역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기 때문에 여기에 또 민심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참 다행이다 생각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4년이 넘도록 이건 너무 심했다. 이거 아마 인지상정일 거예요. 이거는 이때까지 갇혀 있으셨던 게 좀 마음이 안 좋죠. 너무 정치에 유혹만 당하다가 이제 선거철이라고 이제 사면해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이 돼도 벌써 사면이 된다고 봐야 돼요. 너무 늦었다고 보면. 조금 황당했어요. 그 잘못을 했는데 어쨌든 그 사람이 다시 사면이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노력했던 것이 무슨 소용이 있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도 어쨌든 그 촛불 집회를 해서 대통령이 된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 분이 사면을 시킨다 약간 모순적인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이제 촛불 집회에 참여해서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사면한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하고 같이 사면하지 않고 분리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어느 쪽이든지 그게 대선에 그게 크게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박 대통령이 어떤 말씀을 했는가 하면 내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할 일을 하겠다. 이게 나는 그냥 잘 듣기지 않아요. 아마 뭔가 발언을 하겠다 하는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기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 하는 말에 따라서 이 선거에 상당히 파장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를 교체를 하면서 바로 본부장 딱 한 사람 있는 자리에 권영세를 앉힌 걸 유심히 보는 겁니다. 친박이거든요. 친박이죠. 예. 그렇게까지 깊은 뜻이. 아니, 그래서 나 유심히 보는 거예요. 뭔가 친박 쪽하고 통로가 있긴 있어야 되니까. 왜 그래? 지금까지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선대위는 비박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친박이 유일한 본부장 자리에 갔으니까 쉽게 말하면 선대위를 책임지는 자리로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난 그 라인이 열렸구나. 아, 뭔가 생각 좀 하고 이번에 선대위를 바꾼 거 아니냐 이 판단이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는 지금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여러 이제 상태나 내면이나 어떤 의도나 이런 것들을 직접 알 수가 없고 유일하게 접촉하는 유영하 변호사의 말을 미루어서 그 말 듣고 미루어 여러 가지 짐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논평하기 어려운데 저는 사실은 뭐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말을 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보고요. 해도 영향이 없을 거다 그렇게. 근데 그 말을 할 때 왜 그런 눈에 힘을 줘요? 그런 말을 할 때? 이게 우리 그 유 작가의 하나 특성이 있어. 본인이 자기 진심이 아니거나 혹은 이게 본인의 생각을 과장해서 얘기를 할 때 눈에 힘을 주고 상대를 노려보면서 얘기를 해. 듣겠다. 정직하게 다시 얘기할게요. 아, 됐어. 하지 말까요? 아, 고생해서 그만하라고. 네, 눈빛 관리 좀 하셔야 되겠어요. 그럼 해버릴게요. 하지 마요. 자,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역량을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TV 토론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말 이번처럼 TV 토론 횟수로 인해서 이렇게 막 신경전을 벌이고 말이 많았던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윤석열 후보가 이제 모든 TV 토론 법정 그 3회 이상으로 참여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 정치합시다에서도 후보들을 모시고 토론하는 그런 좀 특집이라 그럴까요? 좀 순서를 마련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획 중입니다. 그거 하면 우리는 안 나와도 되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니 그런데 네. 예? 아니 근데 나는 이게 좀 이해할 수 있는 논란이에요. 이 미국 대통령 선거도 딱 3번 하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바이든과 트럼프가 하는 건 2번밖에 안 했어요. 3번 정도 하면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선거법에도 3번 하는 걸로 이미 정해놨습니다. 근데 우리는 7번을 더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도 이제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 내공이 없으니까 토론 깊이 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그러면 대장동부터 하자. 이 대장동 게이트를 덮으려고 자꾸 토론하자고 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1대1 토론도 좋고 뭐 다자 토론도 좋은데 나는 가령 그런 식으로 토론을 한다면 양쪽 캠프에서 지금까지 문제된 것 다 주제를 다 올려놓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제 전은책 변호사님의 의견이셨고 여론조사를 저희가 해봤어요. 어떤 식으로 TV 토론이 이루어져야 가장 좋을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TV 토론 시에 양자 토론과 다자 토론 중 어떤 방식이 더 좋은지 물어봤는데요. 다자 토론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TV 토론에서 꼭 다뤄졌으면 좋겠다 하는 정책 분야 주제도 함께 물어봤는데요.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집값 안정 등 부동산 문제 해결, 정치 개혁 및 부패 청산,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좀 맞춰서 저희가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정치 경험이 없고 정치적 언어에 아직까지는 좀 미숙한데 저는 토론 나가는 게 리스크가 작다고 봅니다. 지금은 나가면 다자 토론일 가능성이 커요. 다자 토론일 가능성이 첫 번째 크고 두 번째는 사실 선거 토론이라는 게 굉장히 제약이 많습니다. 발언 그 시 분초까지 다 재고요. 주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가 공방이 오가면서 뭘 굉장히 못해요. 그리고 기대치가 이재명 후보는 대단히 높여져 있고 윤석열 후보 기대치는 좀 낮아져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데미지를 입을 것도 없다고 좀 봅니다. 그게 안 그래요. 그 우리 박성민 대표님하고 우리 이번 시즌2 들어와서 의견이 참 합일이 잘 되는데 이 대목은 진짜 의견이 다른데. 아, 이런 얘기할 때 눈에 힘을 안 주잖아. 마음의 참 좀 잘 좀 표출을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만약 준비가 돼 있다면
이제 박성민 대표 말이 맞을 거예요. 나가서 얘기 들을 줄도 알고 그 분위기에 딱 맞춰갖고 주제에 맞게 얘기를 할 줄도 안 해. 그러면 지금까지 뭐 토론 못해서 안 한 게 아니네 이렇게 될 거예요. 진짜로 이게 0. 몇 초 안에 내가 여기서 지금 치고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떤 데이터를 내놔야 될지 역공을 가할지 그냥 셀프 디스로 빠져나갈지를 순간순간 판단해야 되는데 윤석열 후보가 이거를 만약에 못하게 되면요 나가서 데미지를 엄청 입을 거예요. 더. 제가 말한 다자 토론에서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현재 여론조사에서 앞서가잖아요. 여기서 저 리스크를 안고 들어오는 사람은 이재명 후보예요. 이재명 후보가 1차 공격 목표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모자라는 거는 좋은 의견이면 심상정 후보의 의견이든 안철수 후보의 의견이든 이재명 후보도 그거 좋은 의견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본인이 내가 정말 잘하는데 내가 다 알아 이런 생각만 버리고 주위에 있는 참모들도 이 사람 교육시켜가고 나와서 이기도록 해야 된다. 이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근데 그 생각을 못 버릴 것 같아요. 이게 리스크가 굉장히 높아요. 윤석열 후보한테.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선 후보 토론을 보면서 그 메시지를 보는 게 아니에요. 메시지의 교환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봐요. 그렇게 서로 간의 논리와 팩트와 이런 것들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내면이 보이거든요. 진정성을 보게 되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보여요. 5년 전 토론으로 가보자고요. 그때 토론 평가는 유승민 후보가 토론을 잘했다는 평가, 심상정 후보가 토론을 잘했다는 평가가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눈여겨본 거는 이보세요 사건이에요. 이보세요. 제가 그 조사 때 입회했던 변호사입니다. 말씀을 왜 그렇게 버릇없이 해요? 그렇게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이보세요라니. 이보세요 사건. 그러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 그 수사 관련해서 홍준표 후보가 뭐 그때 수사 기록 이런 게 있고 막 얘기를 하니까 그때 문재인 후보가 이보세요 그랬습니다. 끼어들어서 이보세요. 제가 그 조사받는 자리에 함께 입회했던 변호사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홍준표 후보가 이보세요라니 어디 버릇없이 이랬단 말이에요. 나이는 문재인 후보가 더 많아요. 근데 더 이상 안 했어요. 이보세요라니 어디 버릇없이 이랬는데 이보세요가 아니고 이보세요 딱 이랬지. 이보세요. 의견도 조심을 해요. 이보세요가 그냥. 아니고 왜 이보세요. 눈에 힘을 주고 그런 얘기를 해. 이보세요 이랬는데 그때 만약 문재인 후보가 나이가 많아도 내가 더 많아 이렇게 말을 했으면 실점했을 거예요. 근데 그 나이가 더 젊은 사람한테 버릇없이라는 말을 듣고도 별 표정 변화 없이 그냥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게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보인 거거든요. 그 대목에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TV 토론의 장점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토론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인데 윤석열 후보가 그 굉장히 리스크가 높다. 그 점을 인지하고 토론에 들어가야 될 거다. 그 점은. 모든 토론은 들어갈 때 상대를 존중하러 들어가는 것이고 국민의 마음을 얻으러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상관없다. 모르는 걸 배우러 들어가는 거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아니, 그런데 나는 내가 윤석열 후보의 참모라면 윤석열 후보에게 그렇게 권하겠어요. TV 토론을 하기 전에 개그 콘서트 그리고 뭐 옛날 TVN에서 한 TV냥 이런 개그 프로그램을 그게 아니고 어떻게 전원책 변호사하고 유시민 작가가 토론하는 거를 그렇죠. 정치합시다 보시면서 약간 이런 스킬을 좀 익히시면 어떨까 추천드립니다. 저 봐요. 들키면 바로 인정하고 그쵸. 말씀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하지 마 그러면 제가 또 안 하잖아요. 아니, 저 그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 우선순위를 보면 딱 거의 저 순위가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경제성장, 일자리 1순위, 뭐 그리고 이제 집값, 부동산 이게 거의 1, 2순위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코로나나 복지나 이런 게 이제 그 중하위 수준에 있는데 저 이슈들을 누가 잘할 것 같으냐 물어보면 사실은 지금 저 톱2 의제는 국민의힘이 더 잘할 것 같다는 게 더 높게 나오고 있어요. 당은? 예, 당으로 물어보면. 그리고 이제 코로나나 복지는 이게 민주당이 잘할 거라고 하는데 우선순위로 보면 사실은 밀리죠. 그러면 이번 선거에서 사람들이 대선에서 보고 싶은 가장 큰 중요한 이슈들이 저 두 가지고 거기서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앞선다라는 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뭐 뚜렷하게 어떤 정책적 대안이 더 좋아서가 아니라 저 두 영역에서 이번 정부가 실패했다는 것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저 토론 주제, 이슈 구조로 보면 사실은 국민의힘이나 야당이 굉장히 유리한. 그러네. 하여간 지금까지는 저 구조를 유리한 구조를 살리지 못해왔던 거고. 저거는 바꿀 수 없잖아요, 후보들이.
저는 그렇죠. 민심으로 이미 와 있는 민심이네요. 거니까 주어진 조건이. 그래서 스핀 닥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보니까 누가 스핀 닥터 역할을 하는지는 모르겠어. 이거 내놓은 국민을 감동시키는 메시지 하나 없었어. 계속 그 그러니까. 전화기 옆에 두시는 거 보니까 뭔가 영입증을 기다리시는 것 같은. 그 제가 융캠프를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전원책 변호사님 절대 영입하지 마세요. 일주일을 못 넘깁니다. 과거 이미 화려한 전적이 있으세요. 아니 묵거리지 마세요. 자, 저희가 이제 안 돼요. 두 달이나 남았는데 지금 영입해갖고는 끝까지 못 갑니다. 아까 그러니까 거기 가시면 저희 같이 못 하잖아요. 정치합시다. 가지 마세요. 네. 몰래라도 하지 말라고. 몰래 해도 사고 난다고. 그런 말 하지 왜 눈에 힘을 줘? 자, 저희가 이제 또 2주 뒤에 뵙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저희가 마무리하면서는 자,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구도나 뭐 이슈가 뭐 어떻게 될지 좀 예상 좀 해주세요. 여쭤보고 싶지만 표정들이 의미 없다. 의미 없다. 의미 아니 없다. 2주 뒤에는 뭔가 좀 바뀔 거예요. 아, 그럴까요? 나는 이번 선거를 워낙 그 격동의 선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만큼 두 진영이 너무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고 또 지금 뭐 다들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은 그 이제 내분을 막 이제 정리하는 단계에 있고 해서 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자, 오늘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이제 전국 민심과 대구 경북 지역의 민심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유동치는 이 대선 판세 속에서 앞으로 또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민심 흐름 또 선거 사안들, 현안들 함께 분석하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당신의 삶을 바꾸는 토크쇼 정치합시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2주 뒤인 1월 23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 삶을 바꾸는 정치. In my dreams and in my heart, you're everywhere I go. You haunt me constantly. I think it's love. In fact, I know. So it's love. At last I made my mind up, and we ought to plan our love so that we can wind up together. So it's me, because you weren't choosing. Everything to gain for me, not a thing